사할린의 겨울, 그리움의 섬. 제1부 끌려간 사람들 1943에서 1945.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김두식의 증손녀입니다. 제 손에는 지금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43년 사할린으로 떠나기 직전 찍은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4세 청년. 어색한 양복 차림에 경직된 표정.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사진 뒤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두식 올림.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뼈는 한반도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할린이라는 이름도 몰랐던 한 청년이 어떻게 그곳에서 사랑하고 견디고 살아남았는지 그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징용 통지서 경상남도 마산 1943년 4월 15일 새벽. 김두식은 어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두식이는 20대로 졸린 듯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른 새벽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히 쓰인 공문서, 징용 통지서였습니다. 두식 종이를 읽으며 점점 굳어지는 목소리로 대동아 전쟁 수행을 위한 노무동원 사할린 석탄 광업소 4월 22일 마산역 집결. 사할린이 어디냐? 아들아, 그게 어디냐고. 두식 애써 침착하게 북쪽이라 했습니다. 일본 땅이라고요. 일본은 바다 건너잖아. 얼마나 멀다고 내 아들을 그 먼 데를. 두식 어머니를 안으며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가라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준답니다.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끌려간 뒤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편지조차 끊긴다는 것을. 7일 후 기차역 4월 22일 마산역 광장에는 100명이 넘는 조선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20대. 가족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일본 관리 큰 소리로 퉁명스럽게 이름 불리면 짐 들고 줄 서. 김두식, 예. 두식의 손에는 보퉁이 하나, 어머니가 싸준 옷가지와 고춧가루 한 봉지, 그리고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주운 것이었죠. 두식아, 살아서 돌아와.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기차 출발 소리,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들. 그것이 김두식이 고향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1943년 5월 사할린 도착. 먼 바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배 기적. 일주일간의 기차와 배 여정 끝에 두식과 동료들은 사할린 남부 마오카항에 도착했습니다. 1943년 5월 초 아직도 바닥에는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 딛는 소리, 얼음 부서지는 소리, 거센 바람. 동료 청년 떨리는 목소리로 두식이 형님 여기가 조선보다 더 춥습니다. 5월인데도. 그러게 나무도 이상하고 하늘도 낮아. 조용히 해. 지금부터 탄광까지 걷는다. 약한 소리 내지 마. 그들은 항구에서 20km 떨어진 탄광촌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신발이 찢어지고 발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곳은 막사였습니다. 나무 판자로 급조한 건물. 한 방에 50명씩, 다담이 한 장도 없는 맨바닥이었습니다. 동료 일 피곤한 목소리로 이게 뭐냐, 짐승 우리도 아니고. 동료 이 1년만 참자. 1년이면 고향 갈 수 있다고 했잖아. 1년 그래. 1년이면 돼.
하지만 첫날 밤 두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낯선 땅의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살아서. 다음 날 아침 탄광 입구, 무거운 기계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 석탄캐 더 빨리. 하루 12시간 노동 지하 300m 갱도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먼지가 목을 찔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배급받는 쌀은 쥐똥만 했고 국은 소금물에 가까웠습니다. 두식의 거친 숨소리, 곡괭이질 소리, 견뎌야 해. 살아야 해. 어머니 기다리고 계셔. 갑자기 굉음, 돌 무너지는 소리.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면 무너진다, 소리친다. 모두 엎드려. 그날 낙반 사고로 3명이 죽었습니다. 시신은 그대로 갱도 한쪽에 묻혔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도 죽는 건가? 그날 밤 두식은 보퉁이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함 합창. 남자들 이날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노래를 한다. 그들은 노래로 견뎠습니다. 고향의 말로, 고향의 노래로. 그것만이 자신들이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1943년 5월부터 1945년 해방까지 김두식은 사할린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왔을 때에도 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2부 해방, 그러나 갇힌 사람들 1945년에서 1950년까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할린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방은 왔지만 김두식과 조선인 동포들에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경선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해방의 날,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사할린 탄광촌. 라디오 잡음, 일본어 방송소리, 히로히토 천황의 목소리 희미하게 들린다. 일본 방송에서 희미하게.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며. 그날 정오 탄광 사무실에 모인 조선인 노동자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감독관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동료일이 흥분하며 두식이 형, 저놈들 얼굴 좀 보게. 뭔가 끝난 거 아니겠나? 안다. 쉿, 아직 몰라. 함부로 말하지 마. 조선인 통역이 숨가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동료들 폭발하듯 환호하며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2년 반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향 땅을 향해. 두식이는 울먹이며 어머니, 어머니,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 소련군이 사할린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무장 해제되었고 일본인들은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인들도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련 군정 장교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통역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들은 당분간 이곳에 남아야 한다. 탄광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해방되었으니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소련 장교는 너희는 일본 국적이다. 아직 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한다. 소련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라. 조선인 대표는 절규하듯 우린 일본인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소련 장교는 더 냉정하게 서류상으로는 일본 신민이다. 논의 끝. 해산하라. 그날부터 조선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은 왔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소련에 필요한 인력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밤 막사한 바람 소리,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동료인은 절망적으로 이게 무슨 우리가 해방을 기다린 게 이거였나 또다시 갇히다니.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김두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조개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만이 고향과 연결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2년 후 1947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송환되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여전히 사할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 좀 보세요. 싱싱한 거 오늘 아침에 뽑아온 겁니다. 손님 러시아 여성이냐? 얼마예요? 정화는 어눌한 러시아어로 이루브리요. 이정화, 25살의 조선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1945년 남편을 따라 사할린에 왔다가 해방 후 발이 묶인 경우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두식은 물건을 나르며 여기 감자 한 자루 더요. 김두식은 이제 탄광을 그만두고 항구에서 하역 노동을 했습니다. 품삯은 적었지만 적어도 지하에서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을 지나다가 두식 혼잣말로 저 사람 조선 사람인가? 저기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아, 저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선생님은요? 경상도 마산입니다.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45년에요. 남편 따라. 그런데 남편은 작년 겨울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습니다. 뭐 혼자인 사람이 여기 한둘입니까? 다들 고향도 못 가고 떠돌이 신세죠. 그날 이후 두식과 정화는 자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조선인 공동체 모임에서, 그리고 이듬해 봄 둘은 결혼했습니다. 하객들 축하하며 신랑 신부 만세, 백년해로 하십시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조선인 동포 20명 정도가 모였고 막걸리 대신 보드카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신부의 한복도 신랑의 두루마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진짜였습니다. 두식 정화의 손을 잡으며 정화 씨, 아니, 여보, 고향엔 못 가더라도 우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요.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당신 우리 꼭 살아남아요. 그리고 언젠가 조선 땅을 밟아요. 1947년 5월 3일 김두식과 이정화는 사할린 땅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생존이기도 했다는 것을. 홀로는 견딜 수 없는 땅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1년 후 1948년 여름, 아기 우는 소리. 정화는 힘들게 숨쉬며 으가. 조선인 산파는 다독이며 조금만 더 힘내요.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옴. 산파는 기쁘게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들, 내 아들. 1948년 7월 17일 김영우가 태어났습니다. 사할린에서 태어난 첫 이세.
두식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자작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식 아기에게 속삭이듯 영호야, 너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조선 사람이야. 잊지 마라.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출생지 소비에트 사할린주, 국적 무국적. 그 단어가 영호의 그리고 수천 명 사할린 2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950년 겨울 눈보라 소리, 추운 바람 소리가 난다. 정화는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자장 우리 아기. 이잘도 잔다 우리 아기. 꿈속에서 고향 가자. 엄마 아빠 고향 가자. 1950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이 불타고 부산이 폭격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두식은 라디오를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향이 전쟁 중이라니. 당신. 그럼 우리 영호는 언제 고향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그날 밤 김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미 사라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조선도 소련도 아닌 무국적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기 영호의 잠꼬대 소리. 영호는 잠꼬대로 엄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김두식은 보퉁이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호야, 이건 할아버지가 조선 바다에서 주운 거야. 언젠가 너도 그 바다를 볼 거다. 해방은 왔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이 그어지고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두식과 4만 명의 조선인들은 사할린이라는 섬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제3부 유령의 아이들 2세대의 고뇌. 1950년에서 1970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사할린 2세대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질문입니다. 김영호. 1948년 사할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무국적. 소련 학교에서 러시아어로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부모님이 조선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소련인도 조선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아이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이름. 1956년 영호 8세. 러시아 교사는 엄격하게 러시아어로 김용호, 이리 와. 영호는 8살로 긴장하며 네, 선생님. 교사는 내 이름이 뭐지? 영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영호, 김. 교사는 짜증내며 마이너스. 러시아어로 키릴. 내 이름은 키릴 김이야. 영호는 작은 목소리로 키릴 김. 1956년 소련 정부는 사할린의 조선인 아이들에게 러시아식 이름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키릴 2되었습니다. 철수는 알렉산드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영호야, 밥 더 먹어라.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 엄마, 학교에서는 나한테 키릴이라고 불러요. 키릴? 네. 선생님이 영어는 러시아 이름이 아니라고 키릴로 부르래요. 영호야, 잘 들어라. 학교에서는 내가 키릴이어도 좋다. 하지만 이 집에서, 우리 사이에서는 내 이름은 김영호다. 알겠느냐? 왜요? 아버지, 키릴이 더 쉬운데. 정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영호야, 그건 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조선에 계신 할아버지가.
영우 할아버지요? 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내가 보지 못한 할아버지, 내가 가보지 못한 고향.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란다. 영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고향, 만난 적도 없는 할아버지, 말할 줄도 모르는 조선말. 그에게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학교 쉬는 시간. 아이들 떠드는 소리. 러시아 친구 놀리듯. 키릴, 내 엄마 또 김치 싸왔어? 냄새나. 다른 아이들 웃으며. 고려인. 영우 아무 말 못함. 학교에서 영우는 고려인으로 불렸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아닌 그냥 고려인. 소련에 사는 조선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련 국적도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여전히 무국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야? 금지된 기억 1965년 영우 17세 17년 후 항구 배 기적 소리 갈매기 울음 1965년 영우는 17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 러시아인이 친근하게 이봐 키릴 일 끝나고 한잔하러 가자. 영우 러시아어로 피곤하게 오늘은 안 돼. 집에 가야 해. 동료? 또 부모님한테? 넌 이미 어른이야. 영우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기 위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요. 조선에 계시던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편지가 왔습니까? 아니다. 고향에 갔다 온 동포한테 전해 들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단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김두식은 22년 만에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무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금방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정화 남편을 안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우 멍하니 서서 그날 밤 영우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영우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니던 조개 껍데기를 손에 쥐고 영우는 혼잣말로 조선 고향 할머니, 나는 이 모든 걸 모른다.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 순간 영우는 결심했습니다. 조선말을 배우기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조선인 공동체 회관. 실례합니다. 조선말을 배우고 싶은데요. 한 노인이 놀라며 영우가 아니냐? 두식이네 아들. 들어와라. 그곳에는 조선말을 가르치는 비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련 당국이 금지했지만 몰래 모여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든 여성 교사가 영우. 이게 내 이름이다. 김영우. 영우 천천히 읽으며 호. 교사가 맞아. 이게 내 진짜 이름이야. 아름다운 글자지. 영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아름답습니다. 영우는 매주 밤 몰래 한글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키릴로 살고 밤에는 영우로 살았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정체성.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1년 후 1966년 겨울 영우는 조선말로 서툴지만
또박또박하게 아버지, 어머니, 저 조선말로 인사드립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영호야, 네가 조선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박 선생님한테요. 몰래 배웠어요. 아직 서툴지만 더 배우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두식이 아들을 껴안으며 영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김두식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끌려왔는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영호야, 너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조선 사람이다. 내 핏줄에는 5,000년 역사가 흐르고 있다.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고향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사할린 2세대들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랐습니다. 러시아 학교에서 소련인으로 교육받았지만 집에서는 조선인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유령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한글을 배우고 조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3세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더 희미해진 기억, 더 멀어진 고향. 하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4부 냉전의 끝, 희망의 문 1980년에서 1990년. 1980년대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냉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의 조선인들에게 변화는 너무 늦게, 너무 천천히 왔습니다. 김영호는 35, 딸 하나를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 김한나, 1985년에 태어난 3세대. 그녀는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조선은 더 이상 기억이 아니라 전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해. TV 아나운서 러시아어로 흥분하여서 서울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보여줍니다. 1988년 9월 17일 김두식 가족은 작은 TV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 두식, 66세의 할머니 정화, 40세의 아버지 영호, 그리고 3살배기 안나. TV에서 태극기 펄럭이는 소리, 애국가가 나온다. 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게 태극기다. 우리 깃발. 정화 울먹이며 당신 우리 살아서 이걸 보는구나. 영호는 안나를 안으며 저기가 할아버지 고향이야. 할아버지가 태어난 나라. 안나는 어린아이 목소리로 예뻐요. 깃발이 예뻐요. TV 화면에는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환한 불빛. 두식이 기억하는 1943년의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게 정말 조선인가? 마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몇 주 후 조선인 공동체 회관. 공동체 대표는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을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환호성과 박수를 치며 정말입니까?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45년을 기다렸는데 정말일까? 하지만 희망은 곧 복잡한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대표는 침울하게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 귀국은 1945년 이전 출생자, 즉 1세대만 가능합니다. 가족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한 여성이 절규하듯 그럼 내 자식들은요? 손주들은요? 우리만 가라는 겁니까? 영우가 충격받아 아버지 그럼 저와 안나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기쁨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귀환. 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영호를 안나를 두고 당신 안 주무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저도 모르겠어요. 45년을 고향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 여기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영호도 안나도. 나 혼자만 가서 어머니 산소나 찾아뵙고 그리고 여기 돌아오면 안 될까? 정화 울먹이며 당신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지도 몰라요. 그날 밤 김두식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귀향.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택 1990년 봄 출발의 날. 2년 후 1990년 4월 10일 첫 영주 귀국선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두식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사할린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손녀 곁에서 72세의 노인 혼자 떠나는 귀향길. 공항 대합실에는 울음소리와 작별 인사를 한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두식은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나는 가야 한다. 어머니를 뵈어야 해. 고향 땅을 밟아야 해.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정화는 눈물 흘리며 건강 조심하고 편지 자주 하세요. 꼭. 두식은 아내를 껴안으며 당신 45년을 함께 살았소. 고맙소. 영호와 안나 잘 부탁하오. 안나는 5살로 할아버지 옷자락 잡으며 할아버지 가지마. 안나랑 같이 있어. 두식은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으며 할아버지가 고향 가서 예쁜 거 사올게. 너 할아버지 기억할 거지? 안나는 울며 응 기억할게요. 두식은 보퉁이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내며 이거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건 할아버지가 조선 바다에서 주운 거란다. 잘 간직해라. 안나는 조개 껍데기를 받으며 예쁘다. 공항 안내 방송이요. 서울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두식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영호야, 너는 훌륭한 아들이었다. 안나를 잘 키워라. 조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가르쳐라. 영호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며 아버지, 이제 가야겠다. 김두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어머니가 싸준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47년 전 그대로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사할린에 눈 덮인 땅이 보였습니다. 45년을 살았던 땅.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땅. 두식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정화, 영호, 안나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한다. 장면 전환 김포공항 도착. 비행기가 착륙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취재진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기자들이 크게 외치며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두식은 멍하니 있다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으며 그리고 울먹이며 고향 땅이다. 조선 땅이다.
두식은 오열을 하며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난다. 그날 157명의 사할린 동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평균 나이 73세. 모두가 울었습니다. 47년 만에 귀양.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낯선 땅이기도 했습니다. 김두식은 고향 마산으로 갔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마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식은 놀라며 여기가 우리 동네였는데 모두 변했소. 자원봉사자는 할아버지 47년이 지났잖아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소. 동네는 온통 새 건물이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없었습니다. 47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두식은 절규하듯 어머니, 산소는 어디입니까? 산 중턱. 자원봉사자는 할아버지 여기 김씨 선산이라고 하시던 곳이 이쪽이라는데요. 여기다. 여기가 맞소. 두식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어머니, 불효자 두식이 왔습니다. 47년 만에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금방 돌아온다고 1년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47년이나 걸렸습니다. 두식은 흐느껴 울으며 어머니, 아들은 가족을 사할린에 두고 왔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손녀도 다 두고 왔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산 겁니까? 김두식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47년의 세월, 그 모든 고통, 그리움,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제 여기 남겠습니다.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고향에서 어머니 곁에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날 김두식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할린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하지만 그것은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할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여보세요? 아버지십니까? 영호야, 나다. 아버지, 고향은 잘 찾아가셨습니까? 할머니 산소는요? 영호야, 아버지는 여기 남기로 했다. 영호는 충격을 받으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고향에서 살다 가야겠다. 어머니 곁에서. 영호는 울먹이며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어머니는요? 안나는요? 두식은 울음을 참으며 너희들을 다시 못 보게 될 거다. 미안하다. 영호야. 정말 미안하다. 영호는 절규를 하며 아버지, 아버지. 영호는 전화기를 들고 울고 있다. 영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안 오신답니다. 다시는. 안나가 울며 할아버지, 할아버지 외친다. 그날 밤 두 곳에서 울음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마산에서, 사할린의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가족은 다시 갈라졌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 4천여 명의 사할린 동포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김두식처럼 혼자 왔습니다. 자식들을 두고 손주들을 두고 그들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은 이미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에 남은 2세, 3세들은 부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영주 귀국. 그것은 재회가 아니라 또 다른 이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한나 3세대. 그녀는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준 조개 껍데기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그녀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오부 바다를 건너는 기억 2000-2025. 2025년 서울. 저는 지금 인천공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보입니다. 제 옆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김한나, 제 고모 할머니입니다. 1985년생, 올해 40. 그녀는 2005년 20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두식을 만나기 위해. 이것은 우리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80년에 걸친 이산과 귀환의 여정. 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서 2005년 안나 20살. 15년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김한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살, 처음 밟는 한국 땅. 손에는 낡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나는 20살로 긴장한 목소리와 어눌한 한국어로 저기 실례합니다. 마산 가는 버스. 어디 있어요? 공항 직원은 친절하게야 마산요? 저쪽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외국인이세요? 아니에요. 저 사할린에서 왔어요. 고려인이에요. 직원은 놀라며 사할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 15년 만에 봐요. 안나는 5살에 할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 후 15년 편지와 전화로만 할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안나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안나는 버스 창밖으로 한국을 처음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한글 간판들. 사할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안나는 혼잣말로 러시아어로죠? 여기가 정말 할아버지의 고향일까? 안나는 한국말로 중얼거리며 할아버지 안나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마산, 요양원 앞. 간호사는 밝은 목소리로 김두식 할아버지 손녀분이시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 손녀분 오셨어요. 그곳에 87세의 김두식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안나, 안나냐?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안나예요. 오너라, 이리 와서 할아버지 얼굴 좀 보자. 두식은 손으로 안나 얼굴을 만지며 컸구나,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다 큰 숙녀가 되었네. 안나는 울먹이며 할아버지죠. 조개 껍데기. 잘 간직했어요. 여기 있어요. 두식은 조개 껍데기를 만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래, 잘했다. 잘 간직했구나. 두 사람은 껴안고 서로 울고 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2개의 세대, 2개의 나라 사이를 건너온 만남. 안나야, 너는 여기 남을 거냐? 아니면 다시 사할린으로 갈 거냐? 안나는 망설이며 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고향에 왔지만 외로웠다. 가족이 없으니까. 안나야, 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있어라. 할아버지는 선택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고향을 선택하고 가족을 버렸으니까. 너는 그러지 마. 그날 밤 안나는 할아버지 곁에서 밤을 샜습니다. 할아버지는 8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43년의 징용, 해방과 좌절, 정화와의 만남, 영호의 탄생, 그리고 1990년의 귀환. 안나야, 할아버지가 사할린에서 가져온 게 하나 더 있다. 두식은 서랍을 열어 종이를 펼친다. 이건 너희 할머니 정화가 나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다.
1995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안나는 놀라며 할머니가요? 읽어보거라. 안나는 편지를 읽는다. 당신 그곳은 추운가요? 저는 여기 사할린에서 영호와 안나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나가 벌써 10살이 되었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혼자 보낸 것, 저도 따라가지 못한 것.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과 손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당신도 고향에서 평안하시길. 우리 다음 생에 만나요. 당신 사랑했어요. 1995년 9월 3일 정화올림. 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나야,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너도 내 길을 가거라.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 할아버지. 이 기억을 잇는 달이 2010-2025 5년 후 2010년 서울 아파트. 안나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사할린 동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25살로 인터뷰를 한다. 할머니, 사할린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사할린 할머니는 인터뷰에 대답을 하며 매일매일이 힘들었지.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엄마, 우리는 왜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안나는 100명이 넘는 사할린 동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고통을,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얼어붙은 고향 사할린 3세대의 기억. 2015년 9월 2일 인천공항. 안나는 15년 만에 사할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영호를 만나기 위해. 안나는 벌써 3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호는 6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안나야, 왔구나. 많이 컸구나.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아버지 딸이에요. 사할린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둘 다예요. 안나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방문 비자로. 그리고 할아버지 두식을 만나게 했습니다. 2015년 겨울 마산 요양원. 할아버지, 누가 오셨는지 아세요? 두식은 92살로 매우 늙었으며 흐린 눈으로 누구냐? 아버지 영호입니다. 영호. 내 아들 영호. 영호는 무릎을 꿇으며 네,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두식은 손으로 영호의 얼굴을 더듬으며 영호구나. 25년 만이구나.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운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를 두고 혼자 왔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내 어머니는, 정화는 어떻게?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는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그날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두식, 아버지 영호, 손녀 안나. 80년에 걸친 이산. 그 끝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바닷가에 나오니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조개 껍데기 주운 곳이에요? 두식은 휠체어에 앉아서 그래, 여기다. 80년 전 내 아버지랑 왔던 곳. 안나는 조개 껍데기를 꺼내며 할아버지, 이거 다시 여기 바다에 돌려드릴까? 두식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줘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안나. 네, 할아버지. 안나야, 할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안나는 놀라며 할아버지, 괜찮다. 할아버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고향도 밟았고 너희들도 다시 만났고 이제 정화한테 가야지. 아버지, 영호야, 안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더더 이산당하지 마.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 2016년 1월 5일 김두식은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산의 작은 요양원에서 손녀 안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에는 3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왔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곡하는 소리가 난다. 조문객 1, 두식 형님 편히 쉬십시오. 조문객 2, 이제 정화 할머니 만나셨겠네요. 영호는 아버지의 유골을 사할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화의 무덤 곁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2025년 안나 고모 할머니는 40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두현. 증조할아버지 두식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안나는 40살이 되었고 차분하게 그래, 우리 이야기를 왜 기록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조개 껍데기 80년을 여행했어. 마산에서 사할린으로, 사할린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건 우리 가족의 여정이야. 이상과 귀환, 고통과 희망. 나는 이걸 내 아들 두현이한테 물려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우리는 기억될 거야.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를. 사할린, 그곳은 단지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조선인들이 남기고 간 기억입니다. 고통과 사랑,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저는 안나 고모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두식이 조개 껍데기를 주었던 그곳. 안나는 아들에게 두현아, 이리 와봐. 네, 엄마. 이거 봐. 이건 증조 할아버지가 주신 조개 껍데기야. 와, 예뻐요.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언젠가 너도 내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이야기해줄 거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엄마. 그날 저는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안나와 두현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그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두식, 증조할머니 정화, 할아버지 영호. 그들 모두가 그 바다 속에 있습니다. 80년의 기억 속에 사할린의 겨울, 그리움의 섬.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만 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43년부터 2025년까지 80년에 걸친 여정. 끌려가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사할린에는 아직도 수천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가보지 못한 고향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언어를 지켰습니다. 기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 기억을 이어받아 전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이니까요. 김두식 1919-2016 이정화 1922-1995
김영우 1948-2022, 김한나 1985- 현재, 김두현 2020- 현재. 5세대, 하나의 조개 껍데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것이 사할린의 겨울, 그리움의 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작 후기, 저자의 말. 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허구입니다. 하지만 김두식과 그의 가족이 겪은 일들은 실제로 수만 명이 겪은 역사입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만 명의 조선인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990년부터 영주 귀국이 시작되었지만 대부분 1세대만 귀국했습니다. 현재도 약 4만 명의 고려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할린의 모든 동포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귀환이니까요.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